네, 권득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득골입니다. 2024년 8월의 마지막 날, 오늘 정말로 이 가슴을 울리는, 그리고 우리를 뒤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 강연이 있다고 해서 제가 터득골을 찾았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터득골입니다. 널리 차임벨 소리가 참 정겹게 울리고, 네, 오늘 Be Here Now, 미국 사회를 명사로 이끈 전설적인 책 북토크가 있습니다. 오늘은 번역가 이균영 선생님 오늘 그 강의가 지금 있습니다. 한 분, 두 분 모시고 계신데요. 전국 각지에서 35분이 지금 모이셨습니다. 여기 북토크 여러 번 참여를 했지만 이 정도의 오디언스가 모이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좀 이따 바로 시작합니다. 터득골 안주인 효담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람다스라고 하는 미국 교수인데 이제 그분이 소개한 이 세계관을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게 저의 어떤 사명 아닐까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 아무튼 회사 시청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는 33명, 4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25, 저는 25분을 했는데 여기서 7명을 더 먹자는데 7명이 안 하나봐요. 인수가 다 조정을 많이 비롯되지 않고 이렇게 오붓한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좋은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50년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200만 부가 팔렸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에 이제 명상 붐을 일으킨 진원지가 바로 람다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센스라고 할까? 그런 책은 바로 이 비히어 나우가 아닐까. 이균영 선생님은 벌써 2년이 한 30년도 넘은 것 같은데 IBM에 근무하시다가 명상 쪽에 이제 관심이 생기면서 이제 제도권에서 이탈을 하셔가지고 점점 명상 쪽 번역 내지는 또 인도의 오로빌이라고 이제 세계적인 또 공동체 마을이 있거든요. 오로빌이라고 거기에 또 한 5년 정도 살기도 하셨고, 한 번역서가 마이클 싱어 책은 최근에 걸시지만은 깨달음 뒤에 빨랫감,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홀로그램 우주의 홀로그래피 같은 책을 또 저서 쓰셨고, 한 40권 정도의 책을 명상 관련된 책만 내셨어요. 그래서 또 최근에 안양으로 이사를 오셨다고 해서 더 가깝게 느껴지고. 자, 이제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박수로 좀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균영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이균형입니다. 처음에 이 북토크 제목을 지금 여기에 있으라 이렇게 했다가 이 PPT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바꿨어요. 왜 이렇게 바꿨는지는 강의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이 람다스가 쓴 Be Here Now, 이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원서인데 이 아주 낡은 책을 사진으로 찍은 걸 인터넷에서 이렇게 제가 카피해서 올렸습니다. 원래 원제목은 Remember 이렇게 4번 반복되어 있죠. Be Here Now, Remember, Be Here Now 이렇게 원제인데 사람들이 줄여가지고 Be Here Now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슨 이야기 할지 궁금해서 오셨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멀리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괴산에서 오셨죠? 예. 저기는요? 예천이에요? 예. 멀리서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단양에서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이 부근에서 이제 사시는 분은요. 여성분들이 많고, 남성분들이 적어서 남성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 읽고 오신 분, 안 읽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반반쯤 되네요. 예. 다행입니다. 저는 이 PPT 준비하면서 안 읽고 오신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게 PPT를 준비했기 때문에, 읽고 오신 분들은 조금 아는 이야기 재미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좀 참아주세요. 도에 관심이 없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다들 도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예. 60대 이상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3분이신가요? 한 분, 두 분? 70대는 안 물어보세요. 70대입니까? 존경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971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지금 53년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세계사에서 편집 주간으로 10년 있었거든요. 2006년부터 16년까지 있었는데, 저희도 이 책을 가지고 고민을 계속 했어요. 이 책을 낼까 말까. 정말 중요한 책이긴 한데, 50년이나 지나서 이 책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시대에 좀 너무 뒤처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책 낼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못 내고 저는 이제 퇴직을 했는데, 같이 일하던 편집 이제 부장이 지금은 사장이 돼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이거 좀 번역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드디어 마음 먹었구나. 그러고 이제 번역해 줬는데 책을 아주 호화판으로 양장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냈는데, 그 양장본 책이 그 람다스는 별로 안 반길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람다스는 굉장히 그 생태주의적이고 이제 가격도 저렴하게 이제 책을 보급하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근데 저도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좀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정말 그 의미 있는 중요한 책을 눈에 띄게 대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저 책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읽어야 될까? 뭐,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저도 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올 때의 시대적 배경하고 그때 가졌던 의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버드 교수였던 사람이 이제 힌두교 수행자가 된 아주 흥미로운 변신의 여정이 이제 첫 부분에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바를 어떤 책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기발한 방법으로 아주 그림과 함께 전달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수행법. 그런 깨달음에 자기는 이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르렀지만, 독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책을 이제 낼까 말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요 깨달음 부분입니다. 저자는 여기를 코어북이라고 이제 이 책의 가장 알짜 부분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책을 낼 때도 가장 공을 들였을 것 같아요. 사파를 이제 그리고 글도 완전히 그림을 그리듯이 춤추듯이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많이 고민을 했죠. 책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책을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하죠. 이 가운데 부분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한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요 맨 앞부분입니다. 변신의 여정. 나머지 부분은 책을 보시면 되고요. 사이키델릭, 환각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변한 상태. 변한 상태인데, 이게 뭐 음식이라면 맛이 간 상태죠. 상한 상태. 근데 이게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보면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생략된 말인데, 이게 너무나 일상적인 용어예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의식이 변한 상태입니다. 의식이 맛이 간 상태. 살짝 돈 상태. 그러니까 환각제를 먹으면 살짝 돈다 이 말이죠. 이 책의 그 첫 부분이 변신의 여정에서 환각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아주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 변성 의식 상태. 이거는 그 인간의 세 가지 의식 상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그 제2의 의식 상태거든요. 그 제1의 의식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변하기 전의 의식 상태. 정상의식 상태입니다. 그걸 그 심리학에서는 일상의식 상태라고 번역해요. Ordinary State of Consciousness. 그리고 또 제3의 의식 상태가 있는데, 이거는 뭔지 아시는 분 손만 들어보세요.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도 모르시겠으면 문답 시간에 물어보세요. 리처드 엘퍼트와 티모시 리어리는 하버드 대학의 60년대 심리학과 동료 교수였어요. 티모시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나이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리처드는 그보다 11살이 어린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요? 아, 딱 그렇게 보이는구나. 네. MBTI, EI 중에 이 사람 뭐 같습니까? E요? 네. 그리고 여기는? 네.
정확하네요.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저자 같습니까? 이 사람이 티모시고 이 사람이 리처드입니다. 여기요. 왜 그랬죠? MBTI대로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버드에서 쫓겨나는데, 쫓겨나가지고 둘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 밖으로 뛰쳐나가고 이 사람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60년대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가 그렇게 잘 나가는 줄 몰랐어요. 책의 내용을 보면 학예 휴가를 경비행기를 몰고 직접 몰고 멕시코로 휴가를 가요. 갖춘 거 다 갖추고, 이 사람은 리처드 엘퍼트는 논문만 몇 편 더 내면 종신 교수로 이제 붙박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쫓겨나게 되죠. 근데 쫓겨난 게 일이 꼬인 게 아니라 더 잘 된 거예요. 어쩌다가 쫓겨났냐 하면, 이 두 사람이 이제 공통적인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정말 폼 나는데, 이제 온갖 그럴듯한 이론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는데도,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강의도 하지만 임상심리 상담도 했거든요. 근데 상담을 해보니까 환자들이 3분의 1은 좋아지고 3분의 1은 제자리 걸음하고 3분의 1은 오히려 나빠져요. 근데 이제 대조군을 살펴보니까 이 상담 안 받은 사람들도 3분의 1은 저절로 좋아지고 3분의 1은 저절로 나빠지고 제자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론이 탁상공론이지 아무런 이제 실효가 없다는 걸 아니까 너무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돌파구를 이제 막 찾고 있는데, 어느 날 티모시가 멕시코 여행을 이제 학예 휴가를 같이 가기로 하고 이제 먼저 갔어요. 티모시가 갔더니 리차드가 나중에 이제 경비행기 몰고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환각버섯을 하고 해롱해롱 하고 있어요. 티모시가 하는 말이, 리차드, 나 이거 지금까지 10여 년 심리학 공부를 했지만 그거보다 지금 환각버섯 먹고 몇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것을 깨우쳤다. 이거 우리 연구해야 된다. 이거야말로 인류의식 진화의 징검다리다. 이렇게 이제 막 흥분을 하고, 너도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리처드도 먹어보고, 둘 다 이제 의기투합이 됐어요. 이거 정말 우리는 이거를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벌인 게 하버드 실로시빈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연구 프로젝트예요. 당시에 스위스 산도스 제약회사에서 LSD도 이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환각버섯 성분 실로시빈을 합성해가지고 또 약을 만들어가지고 그 샘플을 세계 각국의 이제 심리학과 정신의학과 연구소에다 뿌렸거든요. 그래서 이 약이 당시에는 불법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막 이제 사용할 수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십만 달러어치 그 약을 주문해 놓고 막 200명의 연구 대상을 모아가지고 막 이제 대형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 티모시가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지만 외향적이라서 막 떠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당국에서 막 이제 갑자기 경계를 하게 된 거죠. 대학원생들한테 막 LSD를 먹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잘못하다가는 대학교 명예가 실추되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달아가지고 두 사람을 축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하던 연구를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해요. 이제 학교 밖에서 나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시대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60년대니까 히피가 막 이제 히피 물결이 일어나던 때예요. 히피라는 말을 여러분은 실시간으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60대 이상이신 분들. 예. 히피라는 말을 언제 들어보셨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어릴 때 아무 뜻도 모르고 히피라는 말을 어른들한테서 듣고 뉴스에도 듣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장발에다가 나팔바지 입고 대마초 피우고 기타 치고 말 안 듣고 돌아다니고 이런 껄렁껄렁한 그런 사람들인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튼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길 잃은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는 1차 대전 이후 세대예요. 그때 막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소수의 문인들이에요.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후에 막 억압적이고 동원 체제의 사회 구조가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제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비트 세대는 2차 대전 이후 세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막 이제 그런 억압적인 사회 구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기 나름의 이제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문인들인데, 이제 로스 제너레이션 때는 술로 그걸 달랬고, 비트 세대는 환각제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양 사상에 심취하고 자연주의적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히피 세대는 비트 세대의 이제 후신이죠. 근데 이때는 베트남 전쟁이 이제 와중이고, 이제 막 젊은이들이 징집돼가지고 베트남전에 끌려가고 하던 시대니까. 근데 이 세대는 뭐가 다른가 하면, 앞의 세대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리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막, 한꺼번에 사회로 이제 쏟아져 나왔던, 이제 쪽수가 많은 거죠. 근데 이 세 세대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자기들이 살게 된 이 사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억압적이고 막 차별하고 뭐 온갖 금지가 많고. 저희가 어릴 때 살던 세대는, 지금은 상상도 하기 힘들지만 12시 이후에 막 집 밖에서 얼쩡거리면 잡혀가가지고 줄 서서 자고 새벽에 훈련하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만큼은 아니지만 미국도 굉장히 억압적인 그 사회 구조가, 그런 사회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권력자들은 개인을 집 짓는 못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소요소에 딱딱 박아놓으면 이제 집이 튼튼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 히피 세대들은 못이 안 박혀 자꾸 튕겨 나오고, 이제 어떻게 박아놔도 자꾸 삐져나와요. 그런 이제 권력자들이 보기에는 아주 말 안 듣는 그 골치 아픈 개인들이죠. 그런 이제 히피가 막 이제 쏟아져 나오던 그 시대에 이제 이 두 사람이 하버드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중에 티모시는 이제 바로 물을 만난 거죠. 이 히피 세대들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이 타고난 선동가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히피들을 선동하면서, 우리는 환각제라는 무기가 있다. 이 환각제를 잘 사용하면 꼰대들이 생각도 못하는 여러 가지 뭐 창의적인 정신세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세상을 따로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히피들을 선동합니다. 히피들이 대부가 된 거죠. 티모시가 외쳤던 구호가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Turn on, tune in, drop out. Turn on은 스위치를 올리란 말입니다. 변성의식의 스위치. 주로 이제 환각제인데, 이 사람도 명상을 하면 이제 변성의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기는 알았지만, 공하지를 못해요. 주로 이제 환각제에 의지해가지고, 환각제를 먹고 변성의식 상태에 들어가라. 그리고 튜닝, 네 내면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발견한 걸 밖으로 표출해라. 그리고 드롭아웃은 박혀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그 체제에서 이탈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to learn how to use your head, 네 머리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려면 정신이 나가야 된다. Go out of your mind. 환각제를 먹든지 뭐 이렇게 변성의식 상태로 나가라 이 말이죠. 이상의식 상태에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존 레논 부부하고 티모시 리얼리 부부가 호텔방에서 침대 위에서 반전 시위를 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이 미국에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티모시는 닉슨 대통령한테 찍혔어요. The most dangerous man in America. 제일 자기 말을 제일 안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위험한 사람이 아니고, 결국 말 안 듣는 못을 깡통 속에다 집어넣었죠. 교도소에 이제 그 다음 해 1970년대에 들어갔어요. 20년형을 언도받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쓴 자서전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자기가 탈옥한 경로를 다 설명해 줍니다. 이 교도소 마당에 이제 전봇대가 있는데, 밤에 이제 여기 올라가가지고, 여기 전화선이에요. 전화선에 매달려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똥살똥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밖에 대기하고 있던 이 망명 브로커가 있어요. 탈옥 브로커가 이제 차를 타고 바로 알제리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번 또 잡혔다가 풀렸다가 하면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72년에 아프가니스탄 공항에서 이 치아법건지대에서 이 마약 단속반에 체포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송환돼가지고 이제 나머지 형을 치르고 좀 단축해서 치렀죠. 그리고 치르고 나서 조심해가면서 이제는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죽을 때까지. 영화에도 나오고 뭐 작곡에도 참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중문화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참 그 살아온 세월의 좀 자국이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죽기 전에 지인들을 하나씩 이제 만나고 그렇게 나서 죽는데 죽기 5일 전에 람다스를 만났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티모시는 이 시대의 완전한 그 아이콘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4년 그 63살 때 자기 자서전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라. 이거는 히피들의 슬로건이 되겠죠. 이 사람이 히피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가 이걸 시작했는데 결국은 못했다는 얘기 같아요. 티모시가 망명생활을 하고 있을 때 리처드는 이 책을 써냈습니다. 리처드는 이제 학교에서 쫓겨난 이후에 다른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히피들은 이제 환각제를 하고 변성의식 상태에 들어갔을 때를 하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하이라고 표현할까요? 러너즈 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변성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요. 환각제만이 아니고 또 뭐 가장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명상이 있고 수행법도 있고 뭐 무당들은 이제 그 산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하이라고 하냐면 변성의식 상태에 들어가면 자기가 평소에 살고 있던 그 삶이 그냥 우물 속같이 이렇게 들여다보이게 이 우물 빠져나와가지고 우물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자기 삶이 자기 모양이 손바닥 이렇게처럼 이렇게 내려다 보이니까 마치 신이 된 시점이 된 것 같죠. 그래서 그걸 하이라고 표현하는데 문제는 약발이 떨어지면 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물 밑바닥으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우울증에 걸린대요.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을까? 꼭 여기서 에덴 동산에 갔다가 쫓겨나는 거죠. 안 쫓겨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제일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이 철학의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그 와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인도에 가면 이 상태에서 늘 머무르고 환각제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네 했는데 티모시도 갔다 오고 그 전에 뭐 그 일하던 동료들이 다 갔다 왔는데 뭐 이 사람들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정말 직접 가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 LSD, 이 환각제를 사용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 거다. 뭐 이런 생각에 한 병을 딱 챙겨 들고 이제 인도로 떠났습니다. 67년에 이제 떠났는데 아주 운 좋게도 이 영감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그 인도의 무수한 구루들의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섹시한 포즈로 누워있는 구루를 처음 봤어요. 운 좋게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람다스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막 숭배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앉아있고 람다스를 이 영감한테 데리고 간 사람은 막 울면서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발을 만지고 이래요. 람다스는 무슨 짓이야? 나는 시켜도 이렇게 안 할 거야. 뭐 이러고 있는데 람다스한테 이 영감이 윙크를 하더니 너 어젯밤에 엄마 생각했구나. 엄마 작년에 돌아가셨지. 배가 많이 불러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자가 탈이 나셨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람다스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멘붕이. 자기는 뭐 아무 이야기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알지? CIA인가?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울음이 터져가지고 엉엉 울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데리고 가서 밥 먹여라. 그래 이제 가서 밥 먹고 숙소 배정받고 이제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LSD를 먹여볼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LSD를 먹여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있는데 그 다음날 만났어요. 그랬더니 또 너 약 가져왔지? 내놔봐. 그래가지고 이제 LSD를 세 알을 뺏겼어요. 한 알이면 완전히 가는 약인데 세 알이면 이 사람 완전히 미쳐 날뛰겠네. 뭐 이런 생각으로 딱 지켜보고 있는데 말똥말똥하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약도 안 먹고 수시로 이런 상태에 들어가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이렇게 모포 한 장을 걸치고 있어요. 이 히말라야 그 산길속에 있는 동네인데 겨울에는 좀 춥고 여름에도 뭐 이렇게 덥진 않은 동네인데 늘 이렇게 모포를 걸치고 있어요. 님 카롤리 바바라는 이름이, 바바라는 거는 뭐 할아버지나 아저씨나 이렇게 나이 든 남자를 그냥 바바라 그래요. 그리고 님 카롤리는 지명이에요. 왜 이렇게 불렸나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오늘 무임승차를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승무원이 발견을 하고 이 사람을 그냥 내려버리고 이제 차를 이제 출발시키는데 기차가 안 가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번 시도해도 안 가니까 사람들이 저 영감 때문에 다 태워라 그래. 이제 인도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앞으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푸대접 하지 마라. 이 마을에다가 역을 만들어 달라. 근데 이 마을 이름이 님 카롤리 바바였어요. 그래서 님 카롤리 아저씨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책이 이제 람다스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73년대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분들 이 사람 만난 사람들을 경험담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한 뭐 50% 이상이 이분이 일으킨 기적 이야기예요. 분신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뭐 위험을 막아주기도 하고 아까 같이 막 예시를 해주고 뭐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과거를 알아맞추고 이런 여러 가지 열거하기 힘든 기적을 뭐 밥 먹듯이 행한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 밑에서 그 처음에 이제 방문한 그날부터 그냥 무료로 그냥 계속 이제 거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살게 됐어요. 살면서 이분한테 배움을 얻었는데 리처드 엘퍼트 심리학 박사가 꼬질꼬질한 힌두교 수행자가 된 거죠. 람다스라는 이름을 받게 됐는데 다스는 종이라는 뜻이고 람은 인도에서 신을 부르는 이름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람이라는 람의 종, 그러니까 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님 카롤리 바바는 박티욕이에요. 힌두교에서 박티라는 말은 사랑과 헌신이라는 뜻인데 그 대상은 신이죠. 물론 신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과 헌신을 수행의 길로 삼는 요가를 박티 요가라고 하고 그 수행자를 박티 요기라고 하죠. 뭐 사람은 사랑하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사람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 큰 스님들 같이 뭐 대중 앞에서 이렇게 장시간 설법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외마디 고함 지르듯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은행에 돈을 모셔두듯이 가슴 속에 신을 모셔라. 모든 일을 사랑해라. 모든 일에 봉사하라. 진실만을 말해라. 람다스를 일부러 막 열받는 상황에 집어넣어요. 스승이. 그래가지고 람다스가 막 흥분해가지고 찾아오면 아이고 우리 람다스 화났구나. 그래서 수염을 당기면서 우쭈쭈 하면서 너 지옥에 가고 싶구나. 분노를 내려놔라. 뭐 이런 식으로 이 람다스의 에고의 껍질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그러니까 람다스가 4년 만에 67년에 이 스승을 만나서 4년 만에 이 책을 써가지고 이제 논문 제출을 한 거예요. 합격을 했는데 굉장히 속성 코스죠. 이제 전통적으로는 뭐 스승 밑에 평생 이제 닦으면서 배워야 되는데 4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속성으로 구루가 됐을까요? 람다스가 LSD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했던 영적인 체험을 람다스도 한 거예요, 이미. 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근데 떨어지는 이유는 에고의 자리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승이 데리고 있으면서 에고를 자꾸 이제 없애준 거죠. 그래서 이제 람다스가 이렇게 4년 만에 책을 쓰고 돌아와서 제1호 미국산 구루가 된 겁니다. 티모시하고는 중간에 서로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막 비방하고 결별 선언도 하고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우정은 유지하고 죽습니다. 이 사진이 저는 참 보기가 좋아요. 1997년에 뇌졸중에 걸리는데 걸리고 나서 한 말이에요. 나는 뇌졸중 같은 병을 겁냈었는데 걸리고 보니까 그 뇌졸중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악질적인 병이라고 그거를 깨달았다. 이렇게 뇌졸중 이후에도 이제 하와이에서 거주하면서 계속 강연도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늘 이 마하라지라고 부르는데 님 카롤리 바바를
자기 스승이 몸속에 있다고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늘 같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좌우한다. 죽음은 삶을 충만하게 살게 해주는 각성제다. 이제 자기가 늙어가면서 노화에 대해서 또 죽음을 맞이해서는 또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런 주제로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는데 봉사단체를 만들었어요. 하누만 재단이라고. 거기서 다잉센터라는 것도 운영을 잠시 했어요. 다잉센터라는 거는 호스피스이잖아요. 호스피스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편안하게, 존엄하게 죽는 걸 돕는 건데, 이 다잉센터는 죽는 순간까지 의식이 깨어서 죽음을 확실히 대면하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그거를 도와주는 센터인데, 그런 센터가 우리나라도 있으면 좋겠죠. 죽음은 우리의 가장 힘든 도전인 동시에 가장 큰 영적 기회다. 나는 내 수행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봉사한다. 그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수행한다. 나에게는 이것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게임의 의미다. 철저하게 파티 yogi로서 삶을 살았죠.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We as souls prepare our own births, deaths, and in between. In such exquisite mechanism. Can you imagine you have picked mother and father, picked the time in history we were to live. 그렇습니다. You picked the people you even walked by on the street. So have all the rest of us, and so we interact. You have the best way to live life is as a soul, dancing in and out of your incarnation. A witness of both internal and external things. We are awareness. You are an awareness, and I am an awareness, and our awareness not separate. Not separate. And awareness is one name for God. And we are fingers of consciousness for the one consciousness. Fingers, and we first identify as separate fingers. Then we identify with the hand. We identify with the body, and then all bodies. We identify with all bodies, and then we are identified with our awareness. You can see, hear, taste, etc. doing something, but awareness, you can only be. You can't look for awareness. You can only be awareness. So, you be your awareness, and I be my awareness. And in that being aware, we are not 500 miles away. 500 miles, sorry. It's from Omega to California. California here. Yes. In terms of about 5,000 miles. Right. That's what I do. I made a mistake. 5,000 miles. Yeah. 5,000. We
뇌졸중 이후에 한 이야기라서 굉장히 말이 느리죠. 이 책에서 첫 번째 키워드를 제가 뽑은 거는 사이키델릭이었고, 두 번째 키워드는 이니시에이션입니다. 입문이란 뜻이죠. 이 책은 한 개인의 입문 스토리입니다. 리처드 엘퍼트의 세계에서 람다스의 세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문을 어떻게 자기가 통과했는지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서 공감을 받아가지고 대학 문화의 바이블이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히피들이 뭐 다 읽었죠. 그래서 결국은 한 사회를 입문시켰습니다. 60년대 청년들을 다 이제 끌고 들어간 거죠. 스티브 잡스도 히피의 좀 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스티브 잡스도 이제 비 히어 나우를 읽어보고 이 닌카롤리 바버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19살 때 인도로 갔어요. 근데 아쉽게도 1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렇지만 스티브 잡스도 이제 그 명상도 하고, 그전에도 이제 LSD니 뭐 이런 홍학제 체험도 많이 했겠죠. 그래가지고 맥킨토시도 만들고 뭐 아이폰도 만들게 된 게 다 그런 변성의식 상태에서 가졌던 통찰, 뭐 이런 아이디어 이런 걸 가지고 다 그렇게 하게 됐고, 또 이제 실리콘밸리의 이런 주역들을 다 결국은 데리고 오게 됩니다. 마크 주커버그 그 페이스북, 레리 페이지는 구글, 제프리 스쿨은 이베이,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닌카롤리 바바의 아슈람을 다 순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2001년에 밴쿠버를 이제 여행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밴쿠버는 전 세계에서 제일 살고 싶어 하는 그 지구인들이 제일 살고 싶은 도시 1위가 밴쿠버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거기서 좀 살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뭐 현장 답사식으로 이렇게 잠깐 갔었는데요. 거기서 두 가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그때 번역하던 때니까 영미권 대도시에 가면 꼭 거기에 정신세계 책방이 있는지를 찾아보거든요. 여기도 하나 있더라고요. 보리스 서점이라고. 거기서 이제 제가 충격받은 게, 다른 부분은 뭐 우리나라에도 정신세계 책방이 있었으니까 뭐 다를 게 없는데, 거기를 가니까 한쪽 폰에 서가 빽빽히 사이키델릭이라고 써져 있어요. 사이키델릭에 관한 책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 이 책을 고르게 된 거예요. 뭐 다른 책은 봐봤자 뭐 그림의 떡이고, 이 책은 이제 그 시대사를 이야기해요. 이 책의 부제가 Personal and Cultural History of an Era, 한 시대의 개인사인 동시에 문화사라고 할 만한 책이에요. 이제 티모시 리어리가 자기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이제 여기 책에다 이제 써놨고, 그때 주변 인물들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해놔가지고 그 시대상을 잘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캐나다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우리나라는 그 독재 치하에 완전히 군사 독재 암울하던 시기인데, 60년대가 북미 역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시대였어요. 63년도에 이제 이 리처드가 학교에서 쫓겨나죠. 하얀 거는 리처드의 역사고, 이 나머지는 이제 시대 역사인데, 67년에 이제 이제 인도로 리처드가 가가지고 이해를 만나요. 인도 사람 행색이죠. 근데 서양 사람이죠, 그죠? 미국이에요. 리처드보다 한 뭐 열 몇 살 아래인 젊은 애인데, 어떤 카페에서 얘를 만났는데, 얘를 따라가면 뭔가 좀 내가 궁금해하던 거 알 수 있겠다 싶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얘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는 리처드보다 훨씬 이전에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스리랑카, 네팔, 뭐 티벳, 인도 막 안 다닌 데가 없어 다니면서 수행자를 이제 생각을 했고, 가는 데마다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 취급을 받는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이제 리처드가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근데 첫날부터 얘가 너 그 신발 신고 다닐 거 아니지? 그래서 신발 벗고 이제 다 이제 행색도 이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리처드가 이제 내가 왕년에 티모시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여기에 있으세요. 생각 속에 있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뭐 잊어버리고 다음에 우리 내일 뭐 이러면 생각 속에 있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으라고요.
명심하세요. Remember, be here now. 이게 이제 이 책이 제목이 된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그 제목을 지금 여기에 있으세요 했던 게 이 아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는 네가 뭐 왕년에 뭐 뭘 했는지 하나도 안 궁금해. 안물안궁. 이제 사적인 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밥 먹으려면 밥 먹고 여기서 자라면 자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친구를 따라갔는데 결국 이 친구가 그 님 카롤리 바바한테 리처드를 데려다 주죠. 이 친구는 그 훨씬 이전부터 님 카롤리 바바의 추종자였고 뭐 바가반다스라는 이름도 받았는데 이 사람보다는 리처드가 훨씬 더 그 님 카롤리 바바하고 엮인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이 1968년에는 그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68 혁명이라고 프랑스, 독일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중 봉기가 일어납니다. 히피들과 마찬가지로 그 전후의 사회 체제가 너무 억압적이고 답답하니까 우리 이런 데서 살기 싫다. 모든 억압을 철폐하라. 뭐 사회를 이렇게 바꿔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봉기를 하는 거죠. 신세대들이, 구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거부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곳에서 살기 싫다. 너희들하고 다르다. 너희들 말을 안 듣겠다. 이런 이야기죠. 같은 해에 비틀즈가 이제 인도로 가서 마헤리시 마헤시 요기를 만납니다. 마헤리시. 이 구루는 완전히 땡 잡은 거죠. 세계적으로 완전히 명상이 됐어요, 덕분에. 그래가지고 막 책도 선물하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앉아있는데, 이 중에 링고스타가 제일 적응이 잘 된 것 같죠? 딱 무릎 꿇고 앉아고 보면. 근데 얘는 제일 삐딱했어요. 그냥 먼저 가버려요. 이제 조지 해리슨이 데리고 왔어요, 나머지 멤버들. 이 둘은 그냥 군말 없이 따라왔고. 근데 결국 얘들이 방문한 시기에 미국에서 미아 페로라는 여배우가 방문을 했는데, 이 마헤리시 여기가 찝쩍거려요. 그래서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얘들도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 안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도 이런 그룹들이 많아요. B급, C급, 사이비 그러죠. 근데도 지금까지도 TM 명상은 명맥이 남아있잖아요. 그때 이제 명성으로. 초월 명상, 창시자예요. 69년도에는 아폴로 11호가 달에서 지구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국경선도 없고, 아, 인류라는 말이 실감나는, 아, 우리 인간은 이런 데서 살고 있구나. 이게 뭐, 우주선 지구혼에 지구촌 공동체란 말이 생겨나고, 뭐 그런 인식이 바뀌었던 해죠. 같은 해, 그 우드스탁이라는 그 동네에 큰 농장을 빌려가지고 히피들이 락 페스티벌을 열었는데, 여기에 40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여기 화장실이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샤워실은 물론 없겠는데, 2박 3일 동안 이렇게 놀았는데, 그 중에 폭우도 내렸대요. 그때 샤워를 했겠죠. 뭐 음식점도 없어 보이고, 여기서 이제 대마초는 시간 튀었겠죠, 애들이. 이제 락 페스티벌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사고가 하나도 안 났대요. 그리고 딱 한 사람 죽었는데, 뭐 신체 이상으로 죽었다고 하고. 이 히피들이 이만큼 이제 평화를 이제 숭배하고 아주 질서정연했다는 거겠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동학 시절에 충남 어디 보령인가 어디서 일주일 동안 동학군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축제를 열었대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인상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각인돼 있어가지고 1999년에 또 같은 그 페스티벌을 열었는데 그때는 완전히 난장판이었대요. 1971년에 이제 람다스가 이 책을 냈죠. Remember. 이 바그반다스가 한 말이에요. Remember. 잊어버리지 말라고 좀. 응? 히피들이 열심히 반전운동을 한 결실이 이제 73년에는 내려져가지고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를 했어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이거 한국 사진인데 우리나라는 이 격동기에 이런 세계의 사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암흑기에 살다가 베트남전에만 완전히 그냥 끼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30만 명의 청년들이 잡혀가가지고
갔다가 못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뭐 상위 군인이 돼가지고, 뭐 고엽제 세례를 받고 돌아왔죠. 아무런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이 60년대 이 10년간 제가 보기에는 서양이 영적인 입문을 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변혁도 이루어졌지만 중요한 거는 영적인 입문.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그 후예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이제 시대는 아니지만 나중에 저도 변곡점이 있었어요. 이제 학교를 나와가지고 대학교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정답인가?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꼭 이렇게 따라가야 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방향을 잡게 된 게 이제 어떤 아이템을 득템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런 책이었어요. 이 책은 그 파라만사 요가난다라는 인도의 요기가 194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의 요가를 이제 전도를 하죠. 이 책은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죽기 전에 500부를 주문해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장례식 조문객들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책을 주기적으로 읽었다 그래요. 다시. 저도 이 책을 읽고 이 책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초인생활. 저는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요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런데 이게 요가 원장님이 이런 책을 보내줬는데 이런 책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도 신선하고 완전히 그냥 내 인생관과 우주관이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아, 뭐 이런 세계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도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고 이쪽에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다가 한참 후에 이쪽은 이제 80년대 중반이고 이쪽은 2000년대 제가 역자가 돼가지고 이 책을 번역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인물입니다. 그걸 나만 읽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세 책이 정신세계사를 먹여 살렸어요. 이 책은 나중에 대학로에서 연극 무대도 올라갔죠. 이 책들이 그냥 거의 뭐 안 읽어본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80년대 사람들에게 정신세계에 대한 이제 인식을 새롭게 해줬죠. 이 책의 저자가 하리다스라는 저자예요. 바바 하리다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람다스를 저기서 만났어요. 밍카로이 바바 아시람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람다스한테 요가를 가르쳐 줬어요. 이 사람은 평생 침묵했어요. 말을 안 하고 작은 칠판에다가 자기 하고 싶은 말 글로 써가지고 소통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이 책으로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거죠. 아주 재밌는 짤막짤막한 단편 소설 같은 내용의 이야기예요. 이거 읽어보신 분 혹시 있나요? 많진 않네요. 예. 이 사람 눈빛이 효리 닮지 않았습니까? 비슷해요? 이 효리 같아요? 이 눈빛에서 뭘 느낍니까? 아무 생각 없는 눈빛 같지 않아요? 그냥 복잡한 생각 없는 눈빛. 이 효리도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요가 명상도 하고. 이 시대에 또 풍미했던 사람이 라즈니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눈빛은 어때요? 강렬하죠. 그죠? 막 야망의 불길을 펴는 것같은 교주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근데 이 사람이 언어의 마술사예요. 한 30만 권의 책을 읽고 그것도 그냥 전적으로 정신세계에 관한 책만 30만 권 정도를 읽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책들을 낼 해설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다 책으로 나와가지고 뭐 수백 권의 책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 시대 80년대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라즈니시가 그냥 서점가를 지배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라즈니시를 접하면서 인도에 대해서 요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이게 우리 시대의 80년대, 60년 미국보다 20년대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이제 80년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드디어 독재를 이제 참다가 독재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히피하고 다른 점은 우리나라에는 환각제가 개입이 안 됐던 거예요. 그죠?
한쪽은 책을 통해서 영적인 입문을 하고 한쪽은 이제 그냥 거리에 나가서 사회를 개혁하자고 외쳤고, 그래서 이제 50여 년이 흘러가지고 우리가 이 책을 손에 들고 있는데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어떤 의미를 또 뭐 매길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50년 동안에 정보혁명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 정보혁명을 히피들의 그 후예들이 일으킨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비트라는 건 0 아니면 1이라는 숫자죠. 근데 이 비트가 모든 것을 이제는 지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0과 1의 조합인 데이터로 치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I에다가 적당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우리 앞에 3차원으로 비틀즈가 나타나가지고 신곡 너한테만 불러줄게 하고 이제 신곡을 작곡해가지고 불러주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데이터를 3D 프린터에 넣으면 인공 심장이 찍혀가 나올 수도 있죠. 뭐 나중에는 사이보그도 프린트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을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뭐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산업사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피들은 이 나이 많은 꼰대들한테 그 잡혀가지고 뭐 전쟁에 끌려가는 걸 반대하고 이제 꼰대들로부터 권력을 우리가 찾겠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 변혁의 주도권을 이제 찾아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제 꼰대들이 다시 득세를 하는 그런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 꼰대들이 빅데이터까지 이제 손에 들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빅브라더가 되는 겁니다. 시진핑이나 뭐 푸틴 이런 꼰대들이.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길 잃은 세대가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시대로 이제 문을 열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책을 이렇게 지금 읽어보면 새로운 의미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여담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요. 뉴에이지란 말 여러분이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게 무엇을 통해서죠? 뉴에이지 음악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어떤 게 뉴에이지 음악입니까? 명상음악. 예, 그렇죠? 예. 뉴에이지 음악은 명상용 음악이 아니고 명상음악이라고 하는데, 명상을 할 때는 음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명상은 침묵이죠. 근데 이제 침묵 속에 들어가면 평화롭고 이완되잖아요. 그 느낌을 이제 명상을 안 할 때도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도와주는 게 뉴에이지 음악이죠.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의 특징은 가사가 없습니다. 가사는 생각을 이제 일으키니까. 그리고 그냥 잔잔한 평화로운 분위기의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기악곡이나 아니면 사람이 나오더라도 사람이 그냥 허밍같이 뜻없는 소리를 내는 그런 음악을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하죠. 뉴에이지가 굉장히 상업화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중에게 접근하게 됐는데, 사실은 뉴에이지는 서양의 개벽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동학의 수훈 최재호 선생이 동학 이전을 선천 세상, 그리고 동학 이후를 후천 개벽 세상이라고 했거든요. 개벽이란 말은 천계지벽, 하늘과 땅이 새롭게 열린다 이런 뜻이에요. 동학 이전과 동학 이후를 비교하면, 동학 이전에는 감히 백성들이 나라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죠. 근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만 해도 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뉴에이지죠. 이제 이 서양의 개벽 사상이라는 건 뭔가 하면, 마릴린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저널리스트고 평론가예요. 사상 평론가인데, 이 사람이 어퀘리언 컨스피레이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1980년에 쓴 책이에요. 물병자리 시대의 공모라는 뭐 이렇게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모라는 게 컨스피레이션, 이걸 공모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의적으로 해석하면 함께 호흡한다 이런 뜻이에요. 호흡을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병자리 시대는
점성학적으로 말하면 2000년 전 예수 시대가 물고기 자리 시대고 지금이 이제 물병 자리 시대라고 하는데, 이 저자가 이 물병 자리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더라 하는 그 바뀌고 있는 흐름을 통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전일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일론은 게 기계론하고 반대죠. 기계는 뭐 부분을 합하면 전체가 된다는 건데, 전일론은 전체를 아무리 쪼개도 부분으로 만들 수가 없다. 전체는 언제나 전체다. 그러니까 우리 한방이 그렇죠. 손바닥 속에 인체가 들어가 있고, 귀에도 인체가 있고, 홍채에도 인체가 있고, 심지어는 세포 속에도 인체가 들어있죠. 세포 속에 DNA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서양의 과학자들이 동양사상이 맞구나 하는 걸 발견해낸 거고, 그 다음에 사회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네트워크 구조가 된 거예요. 이게 1980년도에 나온 책이지만 지금 나왔으면 블록체인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고, 이제 그렇게 생태를 이제 존중하는 그런 태도, 또 과학이 여러 분야에서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데서 새로운 이론을 내가지고 동양사상하고 이제 맞닿기 시작했어요. 화학 쪽에서도. 그리고 정신수행을 통해서 영적 진화를 한다고 이제 사람들이 믿고 이제 명상을 하고, 어떤 특정한 교리나 사상이 절대적이지 않다. 모든 교리와 사상이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다. 색깔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다원주의죠. 이 부분에서 기독교가 빡쳐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탄의 목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병궁 음모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가지고 이 뉴에이지에 대해서 듣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거를 정말 실제로 실현하고 싶어 하고 이 상향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이제 사조가 있다. 이거를 이제 뉴에이지라고 한다. 그럼 이제 히피 이후의 세대들이 어떻게 이제 남아있을까 하는 건데요. 1950년에 돌아가신 스리 오로빈다라는 인도의 스승이 있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분의 추종자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오로빌이라는 공동체인데, 제가 살다 왔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1968년 68혁명이 일어나던 해에 기공식을 했어요. 유네스코에서도 이걸 지원하고 우리나라도 여기에다가 흙을 가져가서 묻었어요. 68세대, 그러니까 히피와 이제 그 68세대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기 몰려와가지고 맨 땅에다가 이런 오두막을 짓고 나무를 심고 막 이렇게 이제 공동체를 가꾸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이 가운데다가 여기 명상홀이에요. 명상홀을 두고 이렇게 자기들이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출가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족을 떠나와가지고 인도 그 뜨거운 땅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와가지고 평생을 바쳐가지고 이 마을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살까? 이 사람들은 이 오로빈도의 가르침에 궁극의 답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로빈도는 수프라멘탈 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멘탈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멘탈 빙이에요. 근데 이 수프라라는 말은 위라는 뜻이에요. 그 상급, 그 위에 있는 멘탈, 고급 멘탈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멘탈 빙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멘탈 빙들은 이 우물 속에 빠져 있어요. 우물 밖을 몰라요. 이 우물 밖에는 다른 멘탈 우물이 있고, 이 다른 우물들 사이에 서로 뭐 이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늘 갈등을 일으키고, 이제 우리가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이 여기서 비롯되는 거죠. 이 분리의식 때문에. 티모시가 뭐라 그랬죠? 머리를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려면 마음 밖으로 빠져나가 봐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몸 밖에 뭐가 있죠? 빈 공간이 있죠. 몸 밖은 빈 공간 아닙니까? 그죠? 마음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음 밖에도 빈 공간이 있겠죠. 이걸 순수의식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마음의 우물들이 없는 그냥 의식의 공간이죠. 맑은 의식의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의식은 늘 대상을 이제 의식하는데 대상이 없으니까 의식을 의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 상태가 불교에서는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좋은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무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대상을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신이 이 우주를 창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 상태가 신이고 도고 불성이고 빛이고 과학자들은 이걸 영점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물리고 이 공간이 영점장인데 이 물리적 공간이 의식 공간하고 같은 거다 하고 이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진공묘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묘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참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죠. 님카롤리 바바가 은행에 돌을 모셔놓듯이 가슴속에 신을 모셔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을 가슴속에 모신 거죠. 이거를 2D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3D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도나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나스. 그러면 이 의식 공간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죠? 아까 그 람다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의식이 5,000마일을 가로질러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 하나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를 스리 오로빈도가 수프라멘탈 빙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오로빌의 그 공동체 이상이 휴먼 유니티예요. 인간이 분리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상태를, 그런 상태, 마음 상태로 그런 사회를 이뤄서 살자. 이게 이제 그 오로빌의 이상인데, 이 상태가 바로 휴먼 유니티죠. 여기 이제 원조의 그 장일순 선생님이 그 주창하셨던 한살림도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은 휴먼 유니티나 한살림이나 같은 말이죠. 오로빈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는 진화의 정점에 도달한 존재가 아니라 과도적인 존재다. 인류는 자신을 능가할 수 있다. 그 말이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가졌는데 이 마음 위의 의식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다시 말해서 개체의식이 일체의식으로 진화를 하면 그때는 이제 오르빌이 이런 마을이 된다. 여기가 이런 마을이 정말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히피들이 외쳤던 거는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다. 그 사회로, 그런 사회를 우리는 이제 만들고 싶다는 외침이었던 거죠. 1992년에 람다스가 오로빌을 방문했는데요. 비공식적으로 방문해가지고 그 지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해요. 지금 지구상에 오로빌과 같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그 가장 어려운 점은 그 열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일 것인데,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게임을 하고 있다. 온 마음으로 당신들을 응원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갔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저희 여담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터득골 북샵에서 열렸던 생각의 노예로 사는 삶이어가라. 지금 여기에 있으라. Be here now. 북토크 제1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득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